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김의겸 선임기자의 토요판 기사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좀 깁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직 검사가 어떻게 출세 의혹의 노예가 되는지,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거의 다큐멘터리 형식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다. 그런데 5달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고 전두환을 구속했고 결국 사형까지 구형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검찰의 논리를 제공한 사람은 당시 대검 공안기획관이었던 고영주였다. 그때 검찰은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군 통수체계와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채 와해시키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킨 반국가적, 반역사적 범죄라면서 결국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진실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달라. 이 재판이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추상 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의 고영주 이사장의 머리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다른 평가도 있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을 뿐이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꽉 막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고영주의 머리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간다. 고영주와 함께 공안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후배 검사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공안부는 검찰 안에서도 엘리트 집단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대기업으로 따지면은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니 공대 출신인 고영주 검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확신을 극도로 밀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었다. 고영주의 사고방식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건 이제 온천하가 알게 됐다. 하지만 보도되지 않은 장면들도 많이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MBC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한 번은 어느 라디오 DJ가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달 정도 샅샅이 찾았는데 아무리 지난 방송을 되돌려 들어봐도 그런 방송이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발단은 고영주 이사장이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애국진영의 한 인사로부터 받은 제보라면서 문제의 방송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줄 알고 조사에 나섰는데 결국 환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애국진영, 애국세력이란 말을 즐겨 쓰는데 그쪽 분들은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적대 세력을 제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었다. 검사 고영주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다. 그는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할애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노무현 정권이 저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핍박을 받다가 더럽다고 하고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나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나를 계속 비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자신이 탄압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노무현만 아니었으면 내가 검찰총장을 하고 나왔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곤 했다고 한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이다. 그렇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심리 구조와 비슷하다. 황 총리는 예전에 스스로를 좌파 정권의 희생자로 부각시키는데 애써왔다. 고영주 검사장은 그렇다면 정말 불이익을 받은 것일까? 비슷한 연배의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는 대뜸
고영주가 그래? 하하, 김대중 노무현 때 탄압은 내가 받았지. 왜 자기가 받았다고 하나? 고영주는 그래도 할 거 다 해봤잖아. 이런 말이었다. 실제로 고영주의 화려한 경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주지검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대검 감찰부장을 거쳐서 요처인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도 물어봤다. 고영주라 별로 기억이 없는데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혜택을 주지도 않아서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서운한 감정 때문에 세계관이 그토록 광포하게 치닫는다면 세상사는 너무나 불안할 것 같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영주 이사장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기춘 실장의 힘이 막강해졌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검찰 조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 검찰 조직을 잘 모릅니다. 떠난 지가 오래됐고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현직 검사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그 틈새를 메울 전직 검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검사가 유능하고 충성심도 강한지 알아야 사람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눈여겨봐왔던 후배 검사들, 특히 공안부 출신들을 가까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현 국무총리,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권 안보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인사 추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다. 고영주 변호사는 오랫동안 통합진보당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며 정당 해산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인사로 꼽힌다. 정당 해산 심판청원서를 직접 쓴 것도 고영주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를 뒷받침했으니 1등 공신인 셈이다. 자, 그런데 공로는 황교안 총리가 다 가져갔다.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영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점이다. 그에 비하면 고영주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서 이사장으로 승격한 건 참으로 약소하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사적인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볼 기회가 있었다. 여전히 입이 무거워서 아무리 이것저것 찔러봐도 그저 웃음으로 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답지 않게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놓았다. 다른 검사들은 그저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했는데 그쳤지만 저는 10년 넘게 통합진보당의 역사와 강령을 분석하고 사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본질을 캐 들어간 겁니다. 오랫동안 축적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주 이사장 쪽 설명은 다르다. 법무부는 우리가 제출한 청원서를 풀어서 쓰고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한다. 전공을 둘러싸고 전쟁 승리의 공로를 둘러싸고 둘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가 편한 사이는 아니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 둘을 다 잘 아는 어느 법조인은 박근혜 정부 초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고영주 변호사의 반응이 썩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변호사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하려고 저걸 덥석봤나?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경기고등학교 후배인데다 공안부에서 직접 가르치다시피 한 후배니 감정이 미묘할 수 있다. 둘을 다 잘 아는 어느 법조인의 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고영주 이사장은 말을 했다. 고영주 이사장의 인식을 그대로 돌려줘도 될성 싶다. 고영주 이사장은 변형된 출세주의자라고. 네, 이상의 내용은 김의겸 한겨레 선임 기자의 토요판 기사였습니다. 흥미롭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떠한 음모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역사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교일인 내일
당정 협의를 갖고 국정화 방안을 최종 점검하고 범국민 역사교과서 개선운동 등 단계별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국정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내고 예산안 처리 같은 의사 일정과 연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ts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building of a pluralistic democracy in Tunisia in the wake of the Jasmine Revolution of 2011. 카치 쿨만 노벨위원회 관계자가 2011년 제스민 혁명 당시 다원적인 민주주의 건설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밝힌 말이었습니다. 이른바 제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아랍의 봄을 주도하면서 주변 지역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서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기구가 올해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일원들 경축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열병식과 평양식 군중 시위를 성대히 조직 진행하여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습니다. 북한의 무력 과시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배력에 오늘 행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평양 인근의 미림 비행장에서 펼쳐질 대규모 열병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이 과거 열병식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신무기가 등장할지 관심입니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오늘 서두가 좀 길었죠.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새누리당이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근거로 제시한 교육부 자료가요, 2011년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토론회 발표문의 근거와 논리를 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극우 편향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보수단체입니다. 4년 전 발표문, 2011년 5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자료집,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논리를 새누리당이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의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년 전 내부 보고서에는 국정화보다는 거민정제 강화 방안에 방점을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일보가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2013년 11월에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 리포트를 입수했는데요. 살펴봤더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국정화보다는 거민정제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과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하고 필터링을 해서 학교 현장에 내놓도록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또 1992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보다는 거민정제를, 거민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드높이고 교육의 질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면서, 검정 신청된 교과서가 없는 경우, 검정 신청 도서의 내용이 부실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검정 신청 도서가 한 권인 경우에만 국정제를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보고서는 세계일보만 입수한 것이 아니라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입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에 이 같은 여의도연구원 보고서는 국정제가 부적절하고 검정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이 주장 아닙니까? 2015년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정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제가 필요하다는 최근 논리를 펴면서 획일화된 검정교과서가 오히려 다양화를 위협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화가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교과서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이 획일화된 국정교과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새누리당이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국정교과서 추진, 여론이 그렇게 썩 지지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사실 20대와 30대 현행 검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5060 세대는 국정교과서를 선호한단 말이죠. 40대 의견이 중요한데 40대 같은 경우 국정교과서 지지가 43.9%, 검정교과서 지지가 42%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여당 핵심 당직자는 40대가 바로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층이라면서 이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전체 여론의 향배가 달렸다 하면서, 여권에서는 학부모층을 겨냥해서 아들, 딸의 국사 교과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홍보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죠. 왜 40대 학부모층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일까?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여러 교과서로 해서 시험 보게 되면은 행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과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국정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획일화된 또 과거사를 오도하는 이런 식의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인 거지요. 자, 정부는 또 이같이 학부모 마음 얻기뿐만 아니라 통합지필진을 구성해서 편찬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면은 보수 진보 중립학자들을 모두 참여시켜서 폭넓은
이념, 스펙트럼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이걸 보면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라는 취지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 쟁점 사안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이 안 되면은 아예 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빼기로 한다면은 누락을 시킨다, 삭제를 시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보수학자들,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학자들이 나서서 근현대사에서 친일, 독재 행위, 이건 빼자, 이건 넣을 수 없다, 이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결국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쟁점 사안이 빠지면은 반쪽 교육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필진을 공모한다고는 하지만 역사학자들 중에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할까요? 지금 국정화 반대는 보수학자들도 내걸고 있는 논리거든요. 조중동, 심지어 문화일보 역시 국정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말입니다. 역사학계 대부분의 교수진, 연구진은 이미 국정화 반대 성명에 참여한 터였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다 빠진다면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념 아우르기, 이걸 하겠다라는 입장은 그냥 입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관련한 내용 한국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역사 왜곡을 하는 것 아니냐. 특히 반일, 독립운동, 이 역사들이 폄훼, 왜곡, 축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948년 8월 15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지금 현 정부가 역사적 의미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있었지만은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럼 언제 생겼느냐? 바로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얘기입니다. 임시정부를 기화로 해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한 역사고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이런 표현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국정으로 만든 초등학교 역사 그리고 교과서 실험본 이걸 보니까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실험본을 살펴봤더니 8단원 제1장 제목은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적시됐고 본문 124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설명이 달린 1948년 8월 15일 정부 출범식 사진이 실렸습니다. 자기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해놓고 이걸 정부자를 떼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만들겠다? 이거 스스로 자기들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한국일보 3면 보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 이런 발표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그런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 이런 논란에 직면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처럼 자칫 우편향 논란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우선 국정화하는 대신에 고등학교 교과서는 현행 검인증제보다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 이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우선 국정화를 해보고 고등학교에서는 현행 검인증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 조절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이 최근에 국정교과서라는 명칭 대신에 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여권과 여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있긴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 완전 국정화를 너무 세게 밀어붙일 경우 자칫 독선이나 탄압의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최근 국정교과서 대신 통합교과서라는 용어를 앞세운 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념 갈등에 따른 분열을 치유하는 국민통합 차원에서의 국정화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교과서 이런 네이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이 돌출하면서 갑자기
한국사 국정화 드라이브가 이념 갈등으로 오도되고 있다라는 이런 새누리당 한재선 의원의 진단처럼 이것이 여론시장에 어떻게 비춰질지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사 국정화 일정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한 1년 만에 집필을 끝내라. 부실교과서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역사학계에서 비토를 놓고 있는 판이니 말입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도면회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인터뷰가 한겨레 1면에 실렸습니다. 비상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입니다. 이분이요. 한겨레와 했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교육부의 행태를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비상교육의 교과서를 북한 서적을 그대로 발췌한 교과서로 분류한 데 따른 반박입니다. 이 교육부 자료는 비상교육 교과서가 북한의 조선 통사와 현대 조선 역사를 발췌했고, 천재교육 교과서도 현대 조선 역사를 따와서 북한의 개혁 정책을 미화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도면회 교수는 비상교육 교과서의 일부 내용 출처를 북한 서적이라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문서는 북한 서적뿐 아니라 남한에서 쓴 여러 책들도 인용하는 역사적 사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왕조실록이 북한 책에 실렸다고 해서 남한 책에 실린 조선왕조실록을 모두 북한 책 백기기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애국진영의 역사교과서 전쟁. 그 시발점을 만든 인물들. 첫 번째, 우파 논객 조갑제. 이런 식의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면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더라도 아마 이 주체사상으로 교육받은, 이 교과서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머지않아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더 극악무동한 반역 정당을 하나 만들고 이석기를 감옥에 보내더라도 또 다른 이석기가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마 많이 1년에 이런 교과서를 배워서 사회에 나오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어요. 군대로도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전대미문의 저질 교과서로 악명이 높은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 권영. 제가 2012년에 이 교학사 교과서를 처음으로 이제 집필을 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좌파 진영들의 그 기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집필하는 이 필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껏 이거 해봤자 죽자고 고생해봐야 이 좌파들이 다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그렇게 되면은 다 이거 우리 헛수고 아니냐, 검정에서 떨어질 거 뻔하고, 그런데 이거 우리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좌파 교과서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헐뜯고 모욕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싣고 있고, 그건 많이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존재하는데, 모르면 모를까 이번 이 책을 하나 검증하는 그 기회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이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 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어랏. 이분이 누구시더라?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영길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한국사 문제들은 대부분 좌익 운동권 학생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중사관에 심취하거나 북한의 입장에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좌파 정권 하에서 만의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말 수도 있었겠지만 정권 교체 후에도 그러한 기조에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공무원 시험은 사실상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친북 반미 좌경우식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3월 초 중순경부터 조갑제닷컴을 시작으로 우파 인터넷 매체나 일간지 등에서 2011년 한국사 검정교과서들이 친북 반대한민국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양식 있는 국민들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국면을 설명해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한마디는 권희영 교수의 말에 포함된 듯.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면은 최재혁 기자의 정치 인사이드라는 코너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람 보는 눈을 바꿔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전해들은 친박 인사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 미스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사람 보는 눈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유승민 사태를 겪은 직후였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비단 유승민 전 원내대표 한 명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천만 의식하는 여당 국회의원, 자기 앞가림에 신경 쓰는 내각 인사들에 대한 불만도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6월 25일에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달라라면서 정치권 전체를 겨냥하기도 했지요. 스펙만 보고 뽑았는데 국민을 위한 고민보다는 자기 앞날만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뒤 안 가리고 2년만 앞세우는 그런 인사들을 갖다가 앉힌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 총선 또 개각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사람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김무성 대표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친박이 된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하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오늘 중앙일보 8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요즘 당내에서 신박, 새로운 친박으로 불리는데, 사실은 지난 2월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에 당선됐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뒤에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그랬던 그가 최근 당청 갈등 국면에서는 비박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만들자라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엿을 물려줬습니다. 또 공천 룰을 새로 논의할 당 특별기구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김태호 최고위원, 이 사람도 신박으로 통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실 김무성 대표는 황진아 사무총장 카드를 내걸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었단 말이죠.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 그러자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도대체 원유철을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참모들 중 일부는 원내대표의 본분을 어기고 당무에 관여했던 점을 부각시켜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비토안을 밀어붙여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원내대표로 추대되기 전에는 김무성 대표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제3의 길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에 김무성 대표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신박이 된 새로운 친박 원유철 원내대표, 친박에게 지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 일각에서는 김무성 내쫓고 원유철 중심의 비대위를 만들어보자, 이런 주장이 일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였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친박이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으로 일했을 뿐인데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합격한 사람이 있었죠. 황모 씨. 자, 이 황모 씨의 그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의 감사원 진술에 앞서서 인사총괄 부서장도 최경환 부총리의 개입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박철규 전 이사장으로부터 최경환 부총리의 개입 정황을 직접 들은 또 다른 인물인 인사팀장의 관련 진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정부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를 감싸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2명이나 최경환 개입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최경환을 감췄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감사원 보고서에서 외부 이렇게만 적었단 말이죠. 정권 실세를 의식한 조사 결과 왜곡, 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감사원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 감사 결과를 왜곡할 것 같으면. 게다가 정부 부처의 수장,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 실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불리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왜곡하다시피 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원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찬현 감사원장, 이 사람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었네요. 만 4년째 재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내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시달리고 있죠. 한 차례 공개 검증을 통해서 의혹을 불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세브란스 병원, 서울지방병무청, 검찰 모두 병역 의혹 그거 다 허위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의혹 제기자들 영국으로 유학 간 박원순 시장 아들을 당장 데려오라고 난리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박원순 시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강용석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인 의사들까지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타진요 현상을 보는 듯한데요. 정치인들 가운데 자녀가 군 미필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은 왜 유독 박원순 시장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의심은 과연 합리적일까? 이렇게 시작하는 한겨레 기사 오늘 주목됩니다. 박원순 시장과 정치적으로 노선이 달라서 이렇게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것이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의사단체의 전직 간부가 한겨레 기자에게 말한 내용, 이게 주목됩니다. 그렇게 많은 국가기관이 연루돼서 대리 신검에 가담했다는 이들의 주장, 상식적으로 맞는 생각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조작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대리 신검을 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의심이냐? 의사들은 몇 가지 소견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적은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한 의사단체의 전직 간부 이런 말을 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의사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박원순 시장에게 투시되는 게 아닌가 싶다.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35번 환자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하면서 35번 환자였던 의사가 파렴치한이 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의사 대다수는 박원순 시장이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들 사이에서 생겨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반감이 병역 비리 의혹에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적 분노가 합리적 이성을 가려버린 것인지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말이죠. 비단 메르스 사태만이겠습니까? 여기에 부채질하고 또 에너지를 실어주는 모종의 세력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종일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강우량은 중부와 전북지방은 5에서 20mm, 전남과 영남지방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 바람도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늦게 중부지방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일요일인 내일도 남부지방은 새벽 한때,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의 한겨레 기고문 2017 오디세이아 반기문 대망론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944년생인 반기문이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된다면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고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도 이승만 다음이다. 무시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다. 그가 수십 년간 외교관으로 살았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직업적 특성도 한국 대선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교수 출신, 예를 들면 정운찬, 판사 출신, 이를테면은 이회창, 김황식, 관료 출신, 고건이 그 얘기겠죠. 교수, 판사, 관료 출신들 한국 선거에 참 잘 안 맞는 직업이다. 그런데 외교관은 더 안 맞는다. 이회창이 처음 정치에 들어왔을 때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의사결정이 너무 늦다 보니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결정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그런 우스개가 있었는데 항상 외교적인 언사로 빠져나가서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반기문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몸에 밴 직업적 언어가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속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이런 외교관의 특성상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정치인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또 불려나온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반기문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 어느 정당으로 가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그 때문에 모든 정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또 지지를 받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만 한편에 서는 순간 지지율은 급락한다. 지금은 모든 정파, 모든 지역, 모든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당을 선택하고 후보로 나서는 순간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분석은 아주 날카롭네요. 예. 자, 10월 10일 토요일에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조간 브리핑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